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 황병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이틀 앞두고 치러진 재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기초단체장 5석 가운데 3석을 차지했습니다. 부산교육감 선거에서도 진보 진영에서 당선자가 나왔는데 국민의힘은 텃밭인 경북 김천에서 시장직을 수성하는 데 만족해야 했습니다. 차정승 기자입니다. 경남 거제시장 재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변광용 후보가 56.75%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당선됐습니다. 거제는 보수 세력이 강한 지역으로 분류되지만 국민의힘 박환기 후보를 제치고 3년 만에 시장직 탈환에 성공했습니다. 충남 아산시장에는 민주당 오세연 후보가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았고 국민의힘이 후보 공천을 하지 않은 가운데 치러진 서울 구로구청장 선거에선 민주당 장인홍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민주당 텃밭인 전남 담양군에선 조국혁신당 정철원 후보가 민주당 후보를 제치고 당선됐습니다. 조국혁신당이 지자체장을 배출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민의힘은 보수 강세 지역으로 꼽히는 경북 김천시에서 배나코 후보가 51.86%를 득표해 당선되는 데 그쳤습니다. 부산 교육감 재선거에선 진보진영 단일 후보인 김석준 후보가 과반 이상의 득표를 기록하며 당선됐습니다. 보수 진영의 후보 단일화 실패가 김 후보 승리 요인으로 분석되는데 재선 교육감 출신인 김 후보는 3년 만에 다시 부산 교육수장으로 귀환하게 됐습니다. 전국 23곳에서 치러진 재보궐선거 최종 투표율은 26.27%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각국에 대한 상호 관세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한국에는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는데 오늘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터라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자동차와 철강 등 국내 산업 전반에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류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지자와 악수를 나눈 뒤 연단에 오릅니다. 곧이어 국가별 관세율이 적힌 패널을 꺼내들고 상호 관세 내용을 발표합니다. So 67%, so we're going to be charging a discounted reciprocal tariff of 34%. I think, in other words, they charge us, we charge. 국가별 관세율은 한국이 25%, 중국은 34%, 일본은 24%, 베트남이 46% 등이 적용됐습니다. 유럽연합 EU에도 20%를 부과하는 등 전통적인 우방국에게도 예외는 없었습니다. 상호 관세는 교역 대상국이 미국에 부과하는 무역 장벽에 상응해 맞불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표적인 관세 정책입니다. This is Liberation Day, waiting for a long time. April 2nd, 2025 will forever be remembered as the day American industry was reborn, the day. 새 상호 관세는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한국 시간 5일 오후 1시 발효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대미 수출 비중이 전체의 19%에 달하는 우리 경제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특히 대미 수출 비중 1위인 자동차 업계가 가장 큰 위협을 받는 가운데 철강, 가전, 반도체 등 주요 수출 상품의 타격도 불가피해졌습니다. 이유를 비롯해 주요국이 보복 조치 방침을 밝혀 국가 간 관세 전쟁도 본격화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TV조선 류태영입니다. 네, 식품업체들이 가공식품 가격을 잇따라 올리면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석 달 연속 2%대를 기록했습니다. 안정 목표인 2%를 조금 웃도는 수준이라고는 하지만 소비자들이 피부로 느끼는 물가는 딴판입니다. 윤서아 기자가 현장의 목소리 직접 들어봤습니다. 포장 김치 코너를 서성이는 소비자들. 가격표를 보더니 한숨을 내쉽니다. 너무 비싸다 보니까 안 먹을 수도 없고 먹자니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서 매년 오르는 김장 비용에 김치는 사 먹는 게 더 싸다는 말도 이젠 옛말이 됐습니다. 예전에는 집에서 해먹느니 사 먹는 게 싸다 생각을 해서 10,000원어치, 20,000원어치 사면 몇 개는 그래도 먹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달라 그러면 안 팔아요. 포장 김치는 1년 전보다 15% 이상 올랐고 간단한 한 끼를 책임지던 김과 빵, 햄, 커피값마저 대폭 오르면서 소비자들의 부담도 커졌습니다. 계속 세일하는 것만 찾는 것 같아요. 뭐 친구들이랑 가면
그냥 인분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좀 무한리필집 그런 데 많이 가는 것. 연초부터 식품업체 가격 인상이 이어지면서 가공식품 물가는 15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뛰어올랐습니다. 여기다 보험료, 아파트 관리비, 난방비마저 오르면서 물가를 자극했습니다. 사과와 양파, 한우 등 농축산 농가가 밀집해 있는 경북 지역이 대형 산불 피해를 입으면서 물가가 더 오를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윤서입니다. 네, 화제 이슈 콕 집어서 파헤쳐봅니다. 아침의 픽 시작합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 관세 조치와 관련한 경제적 파장,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부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상호 관세를 매기겠다는 계획 발표했습니다. 내용 먼저 들어보시죠. This is Liberation Day, waiting for a long time. With today's action, we are finally going to be able to make America great again, greater than ever before. Worst of all are the non-monetary restrictions imposed by South Korea, Japan, and very many other nations. As a result, our country and its taxpayers have been ripped off for more than 50 years, but it is not going to happen anymore. 네, 트럼프 대통령 우리나라에 25%의 상호 관세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가별로 다른 관세율도 적용을 했습니다. 오늘 발표 먼저 어떻게 들으셨는지 평가 좀 해주세요. 예, 지금 오늘 발표는 사실 우리나라에게 너무나 가혹한 조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작년 기준으로요. 미국이 무역 적자를 많이 쌓은 나라 중에 가장 많이 쌓은 나라가 중국입니다. 근데 중국이 상품 무역 기준으로 한국보다 대미국으로 미국이 무역 적자가 4.5배나 되거든요. 근데 이번에 상호 관세 부과된 세율을 비교해 보면 중국은 34%, 한국은 25%로 9%포인트 차이밖에 안 납니다. 물론 현재 중국이 내고 있는 관세는 한국보다 높지만요. 그걸 감안하더라도 4.5배나 달하는 무역 적자의 격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세율의 차이는 9%포인트 차이밖에 안 난다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하고요. 그 전날 블룸버그에서도 상호 관세를 예측을 했을 때 중국은 54%, 한국은 16%로 예측한 것을 고려했을 때 우리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조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우리는 동맹인데 너무 좀 인심을 안 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 대통령 한국과 일본의 자동차 산업을 가장 나쁜 무역 장벽으로 지목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어제부터도 저는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산업은 자동차 산업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자동차 산업의 기반이 그 미시간주를 비롯해서 이번에 중간 선거에서 좀 격전지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러스트 벨트이고요. 그 러스트 벨트에 결국은 많은 일자리를 만드는 게 이번 관세 정책의 목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산업을 콕 집어가지고 얘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한국과 일본에서 그 자동차가 한국은 81% 생산한 것을 미국에 수출하는 자동차 중에 81%를 한국에서 생산하고요. 일본은 94%, 미국에 판매하는 자동차 중에 94%를 일본에서 생산된다. 대신 자기네 나라 자동차는 한국이나 일본으로 거의 수출을 못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자기네 나라 자동차가 우리나라에 안 팔리는 것을 지금 한국의 무역 장벽 탓이다라고 지금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FTA, 한미 FTA 때문에 관세가 없긴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부당한 조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도 방금 말씀 전에서 짚어주셨는데 한미 FTA 관련해서도 좀 여쭤볼게요. 사실상 우리가 한미 FTA를 맺으면서 무역 장벽을 굉장히 낮췄잖아요. 그런데 지금 또다시 관세 정책을 발표했단 말이에요. 상호 관세 정책을.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맺었던 한미 FTA는 그러면 없어지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한미 FTA는 지금 무용지물이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한미 FTA 때문에요. 작년 기준으로 실제로 우리가 미국 상품에 부과하는 실효 관세율은 0.79%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한국 간의 그 교역 상품의 95% 이상이 무관세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미국이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뭐 자동차, 철강 모든 제품에 대해서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하는 순간 한미 FTA라는 것 자체는 사실은 이제 형해화됐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결국 우리 정부를 협상 테이블로 다시 끌어내서 새로운 통상 질서, 새로운 무역 협정을 맺으려고 하는 것이 주 목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요. 무용지물이라고
짚어주셨지만 추가로 좀 여쭤볼게요. 짧게 좀 여쭤볼게요. 한미 FTA는 나라와 나라 간의 협정이잖아요. 예. 그렇다면 이렇게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한 나라가 폐기를 해도 되는 건가요? 폐기 예, 수준으로 가도 되는 건가요? 예, 사실 그 국가의 신뢰도 차원에서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건 관계가 계속 반복이 되면 그렇죠. 앞으로 어떤 나라도 예. 미국과 이 장기적으로 협정을 맺으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상당히 이례적인 경우라고 볼 수 있고요. 트럼프 행정부에서 사실 좀 과도한 조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덕근 장관이요. 미국을 방문하는 등 관세와 관련한 우호적 대우 재차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 정부도 적극 나서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는데 효과가 좀 있었다고 보세요? 예, 지금 뭐 안타깝지만 큰 효과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그 실효 관세율이 미국에 대한 실효 관세율이 작년 기준으로 0.79%에 불과했지만요. 오늘 발표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미국에 부과하는 비관세 장벽까지 감안했을 때 약 5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거의 절반인 25%만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주장한 것을 보면 실제로 한미 FTA로 우리가 거의 무관세다라는 것을 설득하고자 했었던 안덕근 장관의 방문은 그렇게 효과가 크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재협상 가능성에 대해서도 좀 일각에서 거론이 되고 있는데 재협상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예, 재협상 가능성은 꽤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 정부의 고위 관계자들,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 자신도 상호 관세 부과 후에 재협상은 가능하다. 어떠한 전화에도 나는 열려 있다. 제안에도 이렇게 수차례 얘기를 했고요. 특히 우리나라의 미국이 아쉬운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반도체 산업이고요. 그다음에 뭐 조선업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그 협상의 지렛대로 삼아서 재협상에 임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 25% 상호 관세 부과 확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특히 자동차 이중 관세 부담 커지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어요. 왜냐하면 25% 수입 자동차에 대해서 25% 관세 이미 부과를 했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달리 가는 거겠죠? 예, 그것은 달리 간다고 이번에 발표가 났습니다. 상당히 그나마 다행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존에 자동차에 부과됐던 25%뿐만 아니라 철강, 알루미늄에 부과됐던 25% 개별 품목별 관세에다가요. 이번에 상호 관세 25%까지 더해졌으면 50%나 관세를 부담했어야 됐었는데요. 다행히 이번에 그 발표한 이후에 25% 관세에 추가 25%가 아니라 자동차랑 철강은 기존의 25%만 부과한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게 그나마 희소식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현대자동차 31조 원에 달하는 미국 투자 결정했죠. 트럼프 대통령 관세가 미국으로 기업들을 유입시키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내용 함께 들어보시죠. Beautiful announcement to make. It's very exciting. Money is pouring in. Accelerate the localization of our supply chain in the U.S., expand our operations, and grow our Americans' workforce. This investment is a clear demonstration that tariffs very strongly work. The tariffs are bringing them in at levels that have not been witnessed. 네, 현대차그룹 이제 투자 약속하면서 현지 강화 카드로 관세 여파 최대한 좀 피해 나가려는 정책인 것 같은데 일단은 3월에 미국 내 판매량 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효과가 좀 있을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어떻게 보세요? 단기적인 효과에 불과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앞으로 관세 부과가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요. 그 전에 자동차 가격이 관세로 인해서 오르기 전에 미리 구매를 하겠다라는 그 의도가 커서 그 덕에 판매량이 일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기아차가 지금 3월에 판매량이 늘었는데요. 그 2024년 3월 전년 동기 대비 13%나 증가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1분기 실적도 사상 최고치가 됐는데요. 사실은 이게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록을 세웠다는 것은 결국은 미국의 소비자들도 자동차 산업에 본격적으로 관세가 부과되면 자동차 가격이 오를 것이기 때문에 그 전에 미리 구매를 하겠다라는 의도로 보여서 앞으로 이게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근데요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조치를 통해서 수조 달러의 세입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하고는 있지만 뭐 이렇게 해서라도 수조 달러에 근접하지도 않을 것이다라는 지적도 있고 미국 내 경제가 오히려 불안정해질 수 있다. 왜냐하면 상품 소비 가격이 더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소비가 더 위축될 수도 있다.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예, 맞습니다. 지금 뭐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 발표한 낙관적인 전망은 상당히 틀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는 뭐 자동차 부품,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를 적용하면 약 147조 원 가량의
이상의 세수가 들어올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1년 동안 뭐 880조 원에서 1,467조 원 사이에 세금이 들어올 것이다라고 했지만요. 실제로 관세가 올라가게 되면 수입품 자체가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비자들이 관세에 더해져서 수입품의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러니까요. 당연히 적게 사게 돼 있죠. 그러면 당연히 세수도 줄어들게 돼 있기 때문에 이러한 평가는 지나치게 과도한 그 네. 낙관적인 기대라고 볼 수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수입품의 국내 가격이 상승을 해서 미국의 물가가 재상승하게 되면 미 연준이 정책 금리를 낮추는 속도도 더 늦춰질 수밖에 없고요. 이것은 결국은 미국의 경기 침체, 물가 상승을 동반한 경기 침체, 스태그플레이션까지 유발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환율 뭐 장기와 상호 관세까지 겹치면서 문제는 대기업은 자금의 여력이 있지만 우리 중소기업들 이 난국 파헤쳐 나가야 되는데 대비책이 좀 있을까요? 예, 지금 중소기업들이 더 큰 어려움에 처하고 있다라는 것은 지금 명약관한 현실입니다. 예. 그래서 중소기업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는데요.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사실 실질적으로 중소기업들은 대책도 없고요. 정부로부터도 이제 예. 미국의 관세 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무역금융 같은 지원을 추가적으로 바란다라는 것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기업 같은 경우는 사실 미국 내 현지 생산을 늘린다든지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수출을 늘린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대응을 할 수가 있지만요. 중소기업은 협상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 관세 인상의 직격탄을 그대로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소기업들 입장에서는 정보도 부족하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자기네 가격을 제살 깎아먹기 식으로 낮출 것을 지금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요. 정부의 입장에서는 중소기업을 위해서 정보도 제공을 하고 추가적인 무역금융이라든지 예. 이런 대출 지원도 해주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결국은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어떤 대비책을 좀 찾을 수 있나요? 아예 길이 없는 건가요? 예,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결국은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로운 수출 시장을 개척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것은 정부의 지원 없이는 중소기업 혼자서 할 수는 없는 일이고요. 일부 중소기업 중에서 유망한 중소기업, 미국에 생산 시설이 있는 중소기업은 미국에서 현지 생산을 늘리는 방식, 이런 방식으로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것은 현재 그 전자상거래 플랫폼, 소위 말하는 알리테모, 예. 시인 같이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서 미국으로 수출을 하게 되면 $800 규모로 면세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도 트럼프 행정부에서 없애려고 시도를 하고 있지만 미국도 소비자의 반발도 심한 편이라서 쉽게 없어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니까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한 $800 면세 한도를 이용한 중소기업의 대미 수출을 지원할 필요성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미국발 관세 폭탄으로 이제 뭐 나라 간의 새로운 또 협력 구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내 정치 상황을 보면 우리 정부도 좀 발빠르게 대처를 해야 되는데 이에 못 미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국내의 그 정치적인 불확실성 때문에 미국과의 그 양자 무역 협상에 나서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예. 한덕수 권한대행이 복귀를 했지만 그 전에 최상목 권한대행 시절에는 그 트럼프 미 대통령과 전화 통화라든지 면담을 스케줄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좀 조기라도 지금이라도 예.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 다음에는 미국과의 그 양자 협상에 나서 가지고 우리의 좀 국익을 지키는 방향으로 양보할 것은 좀 최소한의 비용으로 양보를 하면서 국익을 지킬 방법을 찾아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내외적으로 경제에 대한 압박이 좀 심한 상황인데 잘 대처해 나가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이화여대 석병훈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오늘도 평일을 열고 결정 문구 조율 등 막바지 작업을 이어갈 예정인데요. 운명의 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헌재 주변에 긴장감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민성 기자, 지금 헌재 앞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현재 이곳 헌법재판소 주변은 경찰이 버스 200여 대로 둘러싸고 통제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탄핵 찬반 집회도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은 어제 헌법재판소 주변을 차벽으로 둘러싸 집회 시위 진공 상태로 만드는 작업을 모두 마쳤는데요. 통제 범위를 당초 100m에서 150m로 구역을 넓혔습니다. 해당 구역에선 집회 시위가 전면 금지돼 탄핵 찬반 시위대는 그 외곽에서 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인 오전 9시부터 경찰은 비상근무 체제인 을호 비상에 돌입할 예정인데요. 이렇게 되면 모든 경찰력의 절반을 동원할 수 있습니다.
네, 재판관들의 상황도 궁금한데요. 오늘도 마지막 평일을 계속 이어간다고요? 네, 헌법재판관들은 어제 오전에 평일을 이어갔는데요. 오늘도 마지막 평일을 열고 최종 결정문 작성 작업을 계속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관들은 그제 이미 평결을 통해 파면 여부에 대한 대략적인 결론은 정해둔 상태입니다. 어제부터는 선고 절차 조율과 최종 결정문에 담길 내용과 문구 등을 다듬는 데 집중하고 있는데요. 최종 결정문은 오늘 오후나 선고 당일인 내일 아침에 완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제 평결을 마치고 재판부가 선고일을 통지한 만큼 이 평의에서 파면 여부에 대한 결론이 뒤집힐 일은 없을 전망입니다. 헌재 재판관은 물론 직원들까지도 점심시간에 외출을 조심하는 등 선고 보안 유지를 위해 안간힘을 쓰는 모습입니다. 헌법재판소 앞에서 TV조선 송미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서 절차적 흠결 논란이 적지 않았죠.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는 수사 기록은 증거로 채택할 수 없지만 헌재는 이를 준용하지 않아서 큰 반발을 불렀습니다. 국회가 탄핵 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뺀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이 이 논란들을 어떻게 판단하느냐는 선고 결과는 물론이고 이후 헌재가 받을 역사적 평가에도 큰 영향을 미칠 사안들입니다. 윤재민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서에 나온 첫 번째 사유는 내란 범죄였습니다. 하지만 국회 측은 본격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걸 빼겠다고 했습니다. 내란죄, 직권남용죄,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형법상의 범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철회한다는 그런 취지신가요? 사실상 철회한다는 주장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내란죄 성립을 토대로 이 사건 탄핵 청구에 이른 것인데 형법상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이라면 탄핵 소추는 잘못된 것입니다. 헌재는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숙제로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수사 기록의 증거 능력 인정 여부도 핵심 쟁점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피의자 신문조서를 증거로 채택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서 핵심 증인이 수사기관에서 했던 말을 번복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생각으로 좀 답변한 거지.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안 맞는 답변 많습니다. 그럼에도 헌재는 수사 기록을 증거로 채택하면서 적법 절차 논란을 자초했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하면서 헌재 판단을 둘러싼 여야의 승복 논쟁도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지난달만 해도 승복하지 않으면 어쩌겠느냐고 했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승복은 윤 대통령이 하는 것이라며 좀 다른 얘기를 했습니다. 승복을 하겠다는 건지 안 하겠다는 건지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는 건데 다만 헌재에 대한 압박 수위는 눈에 띄게 낮아졌습니다. 전정원 기자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는 4일 탄핵 심판 선고 결과에 따른 승복 입장을 묻는 기자 질문에 날선 반응을 보였습니다. 당연히 승복한다고 하셨거든요. 이 입장 여전히 변함없다고 보면 될까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승복은 윤석열이 하는 겁니다. 이 대표는 지난달 유튜브 방송에선 승복하지 않으면 어떡하겠냐고 말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도 논평을 통해 헌재 결정에 승복해야 할 건 윤석열과 국민의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여권의 승복 요구에 역공에 나선 겁니다. 헌재를 향해선 합당한 결론을 낼 것으로 기대한다며 재판관들을 추켜 세웠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은 대한민국에서도 역량과 인품이 뛰어난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헌법재판관 8인의 정의로운 결정을 국민과 함께 기다리겠습니다. 앞서 물리적 내전, 유혈 사태, 을사팔적 등을 언급했던 당 지도부가 선고 기일이 다가오자 발언 수위 조절에 나선 걸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재판관을 향한 개별 의원들의 압박 메시지는 이어졌습니다. 기각 혹은 각하 또는 그러한 의견서를 낼 헌법재판관이 있을까? 제2의 이완용입니다. 자자손손이 대한민국에서 못 살아요.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은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지만 민주당은 표결 시점을 정하지 않으며 일단 속도 조절에 나선 모습입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치권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패널 4분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송영훈 국민의힘 전 대변인,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 정혁진 변호사, 조기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내일 오전 11시입니다. 이때 나올 탄핵 심판 선고 결과를 놓고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추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 나왔는지 들어보겠습니다. 기각이나 각하가 되면 어차피 기각 각하된다라고 생각하는 재판관들 입장에서는 국론 분열을 막기 위해서 4대 4를 만들어 줄 수도 있어요. 판결 결과는 국민들 눈높이에 맞게 만장일치로 파면하지 않을까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대0 만장일치 인용부터 4대4 기각까지 다양한 추측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건데 송영훈 대변인님께 좀 여쭤볼게요. 몇 대 몇으로 예상하냐고 질문을 드리면은 답을 안 하실 것 같아서 이 스코어만큼은 나오지 않을 것 같다 보시는 게 있으세요? 그게 현재로서는 5대 3이죠. 예. 이른바 그 5대 3 교착설이 한 일주일 정도 광범위하게 거론이 됐었습니다. 실제로 헌재 평의 과정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저희가 외부에서 정확하게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만 헌재 선고기일 지정이 늦어지면서 그런 관측이 상당히 힘을 얻었었죠. 그런데 문영배 소장대행 그리고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이 2주가 남은 상태에서 선고기일이 고지가 됐습니다. 그것은 즉 9명째 재판관 후보자인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 여부와 관계없이 헌재가 결론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것을 방증하는 것으로 많은 분들이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5대 3만큼은 아닐 것이다라고 하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고 그래서 그런 배경으로 국민의힘에서는 그러면 한 명의 재판관이 기각이나 각하로 돌아서서 4대 4인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이고 또 야당에서는 그와 달리 인용적으로 재판관들의 의견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현재 인용을 염두에 두고 선고기를 잡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현 시점에서는 구체적인 스코어의 예측보다는 우리 사회의 수용 가능성 또 승복 가능성을 높이는 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내용 정리해보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가 만약에 임명이 되더라도 마은혁 후보자가 어떤 결론을 판단을 하든 간에 지금 결과가 흔들리지 않을 그런 스코어가 확고하게 정해져 있는 상황 같다라는 분석이신 건데 강성필 대변인님께는 좀 다른 질문 드려볼게요. 8대0 만장일치 인용. 정말 그렇게 확신을 좀 하세요? 지금 민주당 지도부 입장은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송영훈 대변인께서 말씀 잘 해주셨는데 그 이유를 들어보면 어쨌든 5대 3 교착설은 이제는 가능성이 거의 사라졌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사실 저는 4대 4 아니면 8대 0으로 저는 기울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재판관들께서 굳이 본인들의 의견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처럼 사회적인 갈등과 분열이 지금 심각한 상황에서 굳이 소수 의견이라든가 별개의 의견의 어떤 가능성을 넓혀가지고 국민 분열을 초래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저는 사회 갈등을 봉합하는 차원에서 한쪽으로 대세를 확실히 기울여서 결정을 낼 것 같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 민주당이 느꼈을 때는 상식적인 선에서 명백하게 불법적인 요소가 있고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비상계엄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8대 0으로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 뭐 여러 가지 추측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SNS를 통해서는 근거가 불분명한 이른바 지라시가 난무하고 있는 상황인데 정혁진 변호사님께서도 그 일종의 여러 가지 추측성 글들 많이 받아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 글들 중에 좀 이렇게 신빙성이 있는 것 같다 느끼시는 것들이 좀 있으세요? 글쎄요, 저도 몇 개 받았는데요. 예. 다 그럴듯해요.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인 이야기들이 많은데 네. 다 하나같이 근거를 대면서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는 걸 보니까 그냥 그럴 수 있겠다, 혹한다 그런 생각은 드는데 그런데 제가 봤을 때요. 인용이 나오든 또는 기각 각하가 나오든 어떤 결과가 나와도 우리 사회는 당분간은 시끄러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자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와 같은 이른바 찌라시들은 그러한 우리나라의 소란과 갈등을 증폭시킬 뿐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는 뭐 한 24시간 정도밖에 안 남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조용히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그게 필요한 상황 아닌가 그런 생각 듭니다. 조기현 변호사님은 어떠십니까? 그런 이른바 밭글이라는 형태의 글들을 여러 가지 좀 받아보셨을 것 같은데 그 글들 중에 이거는 조금 뭐 논리가 있는 것 같다, 근거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느끼신 것들이 좀 있으세요? 근데 여러 개를 받았는데 예. 그럴듯해 보이는 밭글들도 꽤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결과적으로 하나도 맞지가 않았습니다. 네. 지금 돌이켜보면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평의 내용은 실제 완벽한 보안이 거의 지켜졌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예. 주변의 얘기를 추측한 내용들이 그럴듯하게 쓰여졌던 내용 같은데 그것이 이제 여러 가지 혼선을 초래하면서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말씀대로 지금은 이제 헌법재판소가 좀 다소 일찍 선고기일을 정하고 마지막
지금 결정문을 가다듬는 평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내일 결과를 차분하게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뭐 여러 가지 추측성 글들이 있는 상황이고 결과는 사실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는 건데 사실 여러 가지 지금 쟁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쟁점들을 헌법재판관들이 각각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결국 결과는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세요, 정의진 변호사님? 글쎄요,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저보고 하라고 하면 각하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것은 계엄이 그 핵심이 아니고 내란이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란죄 관련된 부분은 실질적으로 빠졌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재판을 11번밖에 안 하지 않았습니까? 11번 가지고 어떻게 내란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여부를 계엄과 더불어서 이거를 판단할 수 있겠는가? 예. 제대로 판단이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다음에 내란죄가 빠졌다라고 하는 것은 소추 사실의 동일성이 바뀌었다는 이야기인 거고 단적으로 누가 그런 이야기합니까? 안철수 의원은 12월 7일에도 그 탄핵 소추가 돼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고 14일에도 찬성을 했던 그 국회의원인데 안철수 의원조차도 만약에 이런 식으로 진행될 것 같았으면 나는 찬성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순수한 법리적으로만 따지면 허영 교수님 말씀처럼 각하가 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헌법재판소가 이런저런 정치적 고려 같은 것들을 해가지고 결론을 내리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 그런 여러 가지 쟁점들에 대해서 재판관들이 정치적 고려를 좀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 쟁점들 중에 그 내란죄를 철회한 부분이 핵심 쟁점일 것이다 이런 관측도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 문제 제기가 계속돼 왔었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최종 의견에서 각하 의견을 낼 재판관은 없다고 봅니다. 이 문제는 2017년 박근혜 대통령 사건 때 이미 정리된 바가 있고요. 이 사건에서 명백하게 내란죄를 뺐다고 하는데 실제 이 소추 의결된 그 탄핵 소추문을 보면 그 내용 그대로 있습니다. 예. 내란 범죄의 형사적 범죄 성립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내란 범죄 행위가 위헌 위법성을 다투겠다는 취지로 그 내용을 바꾼 거여서 그게 소추 사유의 동일성을 해친 게 아닙니다. 이 부분은 이미 재판 시작할 때 재판부가 정리를 하고 간 문제이고요. 그래서 관련해서 이 문제 제기를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계속 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이 완결성을 보충하는 측면에 보충 의견이 일부 들어갈 수는 있지만 각하 의견을 최종적으로 고수하면서 그 의견을 결정문에 담는 재판관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지금 선고가 임박해 오면서 여야는 승복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여야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결정이든 승복하겠다는 얘기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일관되게 승복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왔는데 민주당이 아직까지도 그런 목소리를 제대로 내고 있지 않은 것은 매우 아쉬운 일이고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헌법 자체를 통째로 파괴하려 한 행위 그리고 실제 착수한 그 행위에 대해서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결단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입장 여전히 변함없다고 보면 될까요? 승복은 윤석열이 하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기자의 질문에 다소 날선 반응을 보였습니다. 사실 결과에 승복한다는 말이 그렇게 상식적으로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당연한 얘기인 건데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질문을 받고도 그 말에 승복을 하겠다라고 대답을 하기가 다소 좀 어려웠던 건지 어떻게 보세요? 저 장면이요. 이재명 대표에게는 굉장히 결정적 순간의 하나로 작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작년 12월 27일에 그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 의결을 할 때 그때 많은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장석을 둘러싸고 그 논쟁을 벌이고 있을 때 이재명 대표가 등을 돌려서 나오면서 웃음을 짓는 듯한 장면. 많은 국민들께서 기억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방금 전에 보셨던 그 대통령이라는 호칭조차 쓰지 않고 승복은 윤석열이 하는 겁니다. 즉 이렇게 상대를 무릎 꿇리고자 하는 태도 이런 것들을 국민들께서 아주 유심히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승복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가 나온 뒤에 나에게 유리하게 나왔을 때 당신들이 승복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그러나 결과가 나에게 유리할 수도 있고 불리할 수도 있고 그 불확실성의 가능성이 남아있을 때 어떤 결과에도 승복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헌법을 존중하는 자유민주주의자의 태도인 것이죠. 그런 것과 이재명 대표는 너무나 거리가 멀다라는 것을 특히나 중도층이 아주 민감하게 봤을 것이고 이 탄핵에 찬성하는 중도층 중에서도 그분들은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상대방을 무릎 꿇리라고 탄핵에 찬성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이재명 대표에게 결정적 순간으로 작용할 것이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는 윤 대통령이 복귀를 하면
유혈 사태 가능성이 있다 이런 발언도 했는데 누군가가 듣기에는 다소 섬뜩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국민의힘은 이 발언을 두고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발언들이 나온 배경을 좀 보면은요. 얼마 전에 국회 사무처에서 영상 하나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 영상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계엄군들이 계엄군을 촬영한 모 언론사의 기자를 휴대폰을 뺏어서 정보를 삭제하고 벽으로 밀쳐가지고 케이블 타이로 포박을 하려고 하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예. 쉽게 말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탄핵 심판 중에서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셨지만 실제로 언론사 기자를 이렇게 압박하는 듯한 포박하려고 했던 정황들이 영상으로 공개가 된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만약에 복귀를 하신다고 하면 저희 민주당 같은 경우는 민주적인 방식으로 항의를 하고 승복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과연 윤석열 대통령께서 제2의 계엄을 발표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는 것이고 그 기자에게 계엄군이 했던 행동들을 우리 시민들과 지지자들에게도 할 수 있다는 위화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배경에서 그런 발언을 했다. 하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송영훈 대변인,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아직까지 사실 승복 의사를 직접적으로는 밝히지 않고 있는데 이 때문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확실하게 좀 승복 의사를 밝혔으면 좋겠다 이런 목소리들 나오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여야가 공동으로 승복하겠다는 선언을 한다면 우리 국민들께서 훨씬 더 안정감을 갖고 바람직한 모습으로 우리 사회가 앞으로 움직여 갈 겁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만은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승복하지 않는 입장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변론 절차에 8번이나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리고 본인이 50분 이상 장시간 최종 변론을 했습니다. 이렇게 직접 출석을 해서 절차에 적극적으로 임한다는 것은 그 행위 자체가 나에게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승복하겠다라는 것을 내재하고 있는 겁니다. 즉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의 승복 가능성을 행동으로 보여준 것이고 반면에 이재명 대표는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서 승복하지 않으면 어쩌겠느냐라고 얘기를 했다가도 어제 보셨다시피 승복은 윤 대통령이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상대를 무릎 꿇리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런 부분은 국민들께서 좀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 계실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제 국회 본회의에는 야당이 발의한 최상목 부총리 탄핵안이 보고가 됐는데 민주당이 표결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사실 민주당의 스텝에 조금 꼬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4월 4일 선고가 나올지를 모르고 지금 이런 작업들이 이루어지다가 선고가 일이 나오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숨을 돌리는 분위기가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한마디로 넌센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최상목 부총리의 탄핵 사유가 있나 저는 그것부터가 굉장히 의문이고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무엇보다도 앵커가 지적하신 것처럼 내일 선고가 나오면 기각이 나오면 기각이 나오는 대로 인용이 나오면 인용이 나오는 대로 새로운 국면이 펼쳐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상황에서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탄핵이 어떤 의미를 가질 것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고요. 왜 이렇게 불필요한 일을 지금과 같이 엄중하고 중요하고 긴장된 상황에서 하는 것인지 이것도 하나의 의미가 있는 것인가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사실 오늘 새벽에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 발표를 했고 결국 지금 발효가 된 상황인데 이런 상황 지금 관세 전쟁이 본격화된 상황에서 이런 경제 사령탑을 흔드는 이런 모습이 정말 우려스럽다 이런 목소리를 나오고 있는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최상목 부총리 탄핵안 어떻게 할 것으로 좀 보세요? 일단 내일 선고 결과를 지켜보면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거죠. 분명한 것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해서 헌법상 의무가 부과된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은 것을 비롯해서 최상목 대행이 지금까지 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한 위헌 위법을 그냥 간과할 수는 없다. 이 부분은 분명한 판단이 있는 건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탄핵 소추를 의결하고 하지는 않은 것 아닙니까? 적어도 권한 대행일 때에는 그 국가적 혼란을 초래하는 정도까지 가야 되느냐에 대한 여러 가지 민주당 내부의 의견 대립이 있었고 그런데 최근에는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선고 일정을 계속 지체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는 차원에서 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본회의 보고가 이루어졌지만 내일 결과 사항을 보고 또 대외적 상황까지 지켜보면서 민주당이 좀 다시 추가적인 논의를 할 것으로 봅니다. 네. 내일 헌재가 탄핵 소추안을 만약에 인용을 하면 조기 대선은 실시가 되는 겁니다. 이 헌법상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뽑아야 하는 만큼 6월 3일까지 대선을 치러야 하는 이런 상황인 건데 송영훈 대변인님, 지금 여권, 대권 잠룡들의 기류는 좀 복잡 미묘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내일 만약에 헌법재판소가 인용 결정한다면은
조기 대선은 현실이 됩니다. 인정하고 싶든 인정하고 싶지 않든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을 치르게 되는 것이고, 예. 자 그렇게 됐을 때 아마 이제 많은 당원과 지지층이 국민의힘으로서는 상실감에 빠진 상태이긴 할 겁니다. 그분들의 마음을 달래고 위로해드리는 일은 반드시 필요합니다만은 동시에 그 조기 대선을 현실적으로 잘 치르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 특히나 당의 노선을 건강하게 바꾸는 작업들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저희가 오늘 이야기를 나누게 되겠습니다만은 어제 있었던 전국적인 재보궐선거, 국민의힘이 많은 중요한 지역에서 패했습니다. 특히 그동안에 2003년 재보궐선거를 포함해서 8승 1패를 기록했던 거제시장 선거에서마저도 18.6% 차이로 졌고, 아산시장 선거에서는 17.6% 차이로 대패를 했습니다. 또 그 정당 공천은 없었습니다만 부산교육감 선거는 보수 후보가 11% 차이로 졌거든요. 지금 이런 상황은 국민의힘의 어떤 그동안에 한쪽으로 쏠렸던 노선들을 중도화하지 않으면은 대선을 치르기 어렵다. 그리고 인물에 있어서도 상당한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일 임용 결정이 있게 된다면은 당의 가시적인 변화는 빠른 속도로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뭐 이런 여당 상황 밖에서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강성필 대변인?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거의 해소된 상태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인용이 된다고 하면 사실상 조기 대선이 열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조기 대선이 열린다면 제가 생각했을 때 여권의 잠룡이라고 불리시는 분들은 조기 대선의 결과에 좀 집착하기보다는 대선 이후에 당권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하는 것이 좋을까라고 하는 것이 현실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삼자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과 결별을 하고 당의 전폭적인 변화와 쇄신을 주는 것이 맞지만, 만약에 대선 이후에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지금처럼 살아있다고 하면 여권의 잠룡들이 상당히 변화와 쇄신을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송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중도층 공략하기 상당히 어려운 그런 난감한 상황에 놓일 텐데요. 거기에 대해서 잠룡들이 어떤 스탠스를 취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정혁진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지금 여권 잠룡들의 행보 좀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으로 보세요? 지금은 뭐 특별하게 그거 할 게 아니고요. 예. 일단은 내일 그 선고가 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입장을 발표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왜냐하면 그 결과가 너무 극단적이기 때문에. 예컨대 기각각하가 나오면 대통령이 복귀하는데 여당의 잠룡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입지가 지금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로 만에 하나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인용이 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대선 레이스가 펼쳐질 수밖에 없는데, 야당 같은 경우에는 뭐 누가 그 대선 후보가 될지는 뭐 그 물어보나 마나한 거고, 여당 같은 경우에는 그때부터 굉장히 짧은 시간이지만 국민들한테 인상적인 그런 경선의 모습을 보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후보를 뽑아야지, 그래야지 야당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될 거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요, 특히 여당의 후보자들은 사심을 버리는 그런 모습을 국민들한테 보여줘야, 그래야지 국민들한테 최종적으로 선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민주당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내일 파면 결정이 난다면은 민주당 내에서는 사실상 지금 이재명 대표 독주 체제이기 때문에 뭐 당내 경선을 안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뭐 일단 내일이 지나봐야 알겠지만 예.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는데요. 조금 전에 강성필 부대변인이 국민의힘이 대선의 결과보다는 그 이후를 보듯이 민주당의 지금 예비 주자들도 의미 있는 경선 과정이 될 것이냐에 대한 판단은 이미 있겠지만, 대선 이후에 민주당의 어떤 향후 행보, 그리고 향후의 어떤 정체성, 정치적 입지, 이런 걸 고려하면 자기 목소리를 내야 되고 일종의 예. 세력화가 필요하다는 생각들을 분명히 갖고 계실 거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한다면 뭐 결과와 관계없이 경선 과정에서 목소리를 내겠다,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네. 사실 뭐 이재명 대표만큼이나 지금 뭐 행보가 궁금한 게 비명계의 행보입니다. 비명계의 경우에는 뭐 사실상 일각에서는 대권보다도 차기 당권에 도전할 것이다, 이런 분석들도 있더라고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지금 민주당 상황에서는 차기 당권과 관련해 가지고의 예측을 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조기 대선이 열린다고 하면 이 조기 대선에서 경선 과정 속에서 상대 후보들 간의 어떤 갈등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저희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고, 그런 차원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경선의 기간은 최대한 짧게, 하지만 룰은 상대 후보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제외한 상대 후보들이 원하는 걸 전격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다 받아주는 그런 모양새를 취하면서 어떤 인신 공격성 어떤 그런 경선보다는 정책이라든지, 그리고 이번에 어떤 탄핵 심판 도중에 보여줬던 어떤 헌법 재판관들의 임기 문제라든지 권한 대행의 어떤 지위와 관련된 여러 가지
법정 미비에 대해서 다양하게 토론을 할 수 있는 그런 생산적인 경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어제 열린 재보궐선거 소식도 짧게 짚어보겠습니다. 송영훈 대변인, 아까 짧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국민의힘은 경남 거제에서 졌고요. 민주당은 전남 담양에서 졌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일단 그 국민의힘에 소속된 입장에서는 어제 선거 결과를 굉장히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마음이 아픕니다. 이대로 가면은 국민의힘은 추풍령을 넘을 수 없는 당이 됩니다. 예. 김천시장 TK에서 한 곳 이기고 나머지 기초단체장을 다 못 이겼는데 특히나 거제에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원래 8승 1패를 했던 곳인데 18.6% 차이로 참패를 했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이고요. 그리고 부산에서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이 43만 8천 표를 이겼습니다. 작년 총선에서 부산의 국민의힘 지역구 후보들은 총 합쳐서 17만 표를 이겼습니다. 그런데 부산의 보수 교육감 후보는 어제 11%를 졌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그동안에 누적된 어떤 강경 보수 노선, 그리고 계엄에 대해서 분명한 평가를 하지 못하고 탄핵에 대한 반대만을 소리 높여 외쳤던 노선만으로는 국민의 마음을 충분히 얻을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만약에 정말로 탄핵이 인용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은 계엄에 반대하고 탄핵에 찬성하고 그리고 중도 확장성이 있는 그런 인물과 노선으로의 재편이 굉장히 시급하다. 이것을 보여주는 결과가 아닐까 생각이 되고 짧게 덧붙이면은 호남에서도 의미 있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담양 군수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가 패배를 했는데 여기 이재명 대표가 지원을 했던 곳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혁신당 후보가 당선이 됐다는 점에서 사실은 이재명 대표도 호남에서 빨간불이 들어온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거제에서 국민의힘이 패한 얘기는 아까 송영훈 대변인이 한번 해주셔서 민주당으로서는 전남 담양에서 조국혁신당에 패한 게 굉장히 뼈가 아플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짧게 얘기해 주신다면요. 당연하죠. 전국적으로 압승을 했어도 호남에서의 패배는 늘 민주당이 경계하고 우려해야 될 어떤 결과로 볼 수밖에 없고요. 예. 당 전체 지지율의 최근 여론조사에 변화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결과를 냈다면 민주당이 보내는 호남 민심의 메시지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걸 잘 분석해서 이후에 그 민심에 부응하도록 해야 될 어떤 과제가 생겼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네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재앙에 가까운 산불이 영남을 휩쓸면서 어느 때보다 산불 우려가 커졌죠. 그런데 산불 진화대원을 모아놓은 교육에서 외부 강사가 약장사를 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성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심폐소생 실습용 마네킹이 놓여있는 강당. 그런데 강당 정면 화면에는 약품으로 보이는 게시물이 띄워져 있고 강사는 혈관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세 박스를 사면 할인을 해주겠다고 노골적으로 홍보합니다. 지난 21일 경남 양산시는 산불 감시원과 진화대원 80명을 모아 심폐소생술 교육을 진행했는데 외부 강사는 90분 중 20분만 교육하고 나머지 시간은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대원들이 항의하고 나서야 판매는 중단됐지만 교육을 감독해야 할 공무원은 자리에 없었습니다. 사인만 받고 다 비웠어. 그러면 자기들은 관심이 없다는 얘기지. 어이없는 교육을 받는 사이 양산 산불 감시는 구멍이 뚫렸습니다. 대원들이 시청에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으러 오면서 양산 시내 8개 산불 감시 초소 가운데 4곳이 텅텅 비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빨리 퇴치 못할 뿐더러 또 지하대 역시 빨리 출퇴 못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양산시는 외부 교육비가 무료라고 해서 맡겼고 식품을 파는 건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규모 7.7의 강진이 덮친 미얀마의 군사 정부가 3주간 반군을 상대로 임시 휴전을 선포했습니다. 휴전은 지진 피해 복구와 재건을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오늘 즉시 발효돼 22일까지 이어진다고 현지 언론은 밝혔습니다. 지진 발생 엿새째를 맞아 생존자 구조 작업은 이어지고 있고 지금까지 파악된 사망자는 총 3,300명으로 늘었습니다. 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이태경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영남 산불 지역을 향한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따뜻한 마음이 전해지는 현장 모습 사진으로 만나보겠습니다. 광주 북극청 광장인데요. 영남 지역 산불 피해 이재민을 돕기 위한 구호품이 마련됐습니다. 화마로 인해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에게 조금이나 힘이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다음은 영덕문화체육센터인데요. 이재민들이 전국에서 보내온 옷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갑작스레 대피해 이재민들이 옷가지조차 부족한 상황일까 하는 걱정을 담아 전국 각지에서 옷을 보내온 겁니다. 네, 이재민들을 돕기 위한 온정의 손길이 따뜻하게 느껴지는데요. 외국인 학생들도 참여를 하게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외국인 유학생들이 산불 피해 복구 지원 모금에 동참하기도 했는데요. 경북 경산의 영남대입니다. 국내에서 유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들도 마음을 모았습니다. 제주에서는 벚꽃 축제장에서도 산불 피해 지역을 위한 모금 활동이 진행되고 있어 눈길을 끌었는데요. 이렇게 전국 곳곳에서 산불 피해 지역을 위한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피해 지역을 향한 우리의 따뜻한 마음이 전해져서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현장이었습니다. 오늘도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 4도로 쌀쌀하지만 한낮에는 17도까지 오르며 온화하겠는데요. 그만큼 일교차도 15도 내외로 크게 벌어집니다. 아침과 밤에 따뜻하게 입으시기 바랍니다. 대기 흐름이 원활하지 못해 서쪽을 중심으로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인천과 경기 남부, 충남에는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 보이겠습니다. 어제 비가 내리며 건조특보는 대부분 해제가 됐지만 여전히 경북에는 건조주의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며 화재 위험이 높습니다. 계속해서 불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전국 하늘에는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까지는 전남 서해안에, 오후에는 내륙에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는데요. 서울이 17도, 춘천 18도 예상됩니다. 다가오는 토요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방에 또다시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의 날씨 이나일입니다. 이상으로 목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